개화기에서 일제감경기 세 번째 작품 태평천하입니다. 두 번째 소설이죠. 이 작품은 앞에 만세전과 달리 1930년대 대지주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린 풍자 소설입니다. 소설의 인물의 현실인식과 서술자의 태도를 주목해서 감상하면 되는데요. 이 작품은 일제감정기의 현실을 태평세월로 믿는 주인공인 윤직원을 통해서 당시의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인물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과 중산층의 삶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 문학의 전통 및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세전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그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돌려서 풍자적으로 쓴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제목부터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줄거리입니다. 서울 대지주인 윤직원은 인력거의 삭도 깎으려고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구두쇠이다. 그런 그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는데 구한 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의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정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서울서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고 손자 종수와 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 그러나 아들 창식은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며느리며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딸마저 소방 맞고 와서 같이 살고 있다. 윤직원 영감은 오로지 일본에 유학가 있는 손자 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검거되었다는 정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다. 교과서에 수락된 부분은 윤직원 영감이 종학이에게 정보를 받게 되는 이 작품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예. 전체 읽어보면 봐도 집안이 개판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자, 봅시다. 소제목이 달려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소설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망진 자는 호연이라. 자, 이거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해라는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진시황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진시황제는 이걸 듣고 오랑캐 호자로 생각해서 오랑캐를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알고 보니 나라를 망치는 것은 호해라는 자식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또 뭐로도 연관이 될 수 있냐면 사건 전개를 암시해 줍니다. 자, 읽어봅시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제갸 무친말 대가리 윤용규. 자, 뭔가 되게 웃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주인공 윤직원 영감은 별명이 이제 두꺼비예요. 그리고 자기 붙이는 별명이 말대가리입니다. 이름 윤용규죠. 굉장히 작중 인물에 이게 중간에 끊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키보드가 안 돼서. 자, 작중 인물들의 천박한 별명들로 풍자적 효과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웃기죠? 네. 쭉 길게 봅시다. 네. 이미 여기서부터 되게 이
인물들에 대한 태도가 서술자의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나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어조는 굉장히 공손하죠. 해서 윤직원의 영가는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자, 화강이라는 거는 이제 타는 불의 빛이고요. 충천하다는 거는 이제 찌르듯이 높이 솟아있다는 거죠.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여기서 딱 봐도 이 사람은 굉장히 비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미 우리는 우리가 읽는 절정 첫 부분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르질 것이 있겠다요. 자, 공손하긴 한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주로 이제 어조냐면 판소리적 문체입니다. 네, 그래서 조롱하는 어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합시다. 네. 해서 윤직원 영감은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던 거가 어떤 의미냐면 나라는 망했고 윤직원 영감은 만석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승리자가 됐어요. 자, 요거 읽기 전에 요것만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씨는 윤직원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네, 며느리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서울아 씨는 이제 윤직원 영감의 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읽겠습니다. 자, 이제 앞 페이지서부터 좀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들은 시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만 빼놓고 윤직원의 며느리라고 얘기했죠. 서울아 씨, 윤직원 영감의 딸입니다. 딸. 그냥 써놓을게요. 딸. 태식이 어린 아들입니다. 아들. 늙음하게 난 아들이에요. 뒤채의 두 동서, 큰 손자 며느리와 둘째 손자 며느리입니다. 이걸로 씁시다. 손자 며느리들입니다. 두채 도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 윤직원 영감의 큰 손자입니다.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의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이 종수가 아까 큰 이제 그 전체 줄거리에 나왔던 도박만 하는 아들입니다. 너 경수네비 부디 정신 차리라. 윤직원 영감은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 식구가 있는데 대라 점잖게 경소네비지요. 자,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계도를 그리는 게 훨씬 여러분들 편할 것 같으세요. 자, 윤용구가 있고요. 그 밑에 누가 있냐면 그 밑에 윤두섭이 있습니다. 윤두섭은 윤직원입니다. 윤직원 영감 별명이죠. 그리고 윤창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아 씨가 있고요. 늙음하게는 아들 태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윤주사인데, 자, 이 아래 누가 있냐면 박씨 박씨와 결혼을 한 윤종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윤종수 동생인 윤종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씨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박씨와 윤종수 사이에서는 경손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쓰면은 모르겠으니까 줄을 그어 드릴게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윤창식 아래 이렇게 둘이 있고, 둘 사이에 이렇게 낳고 둘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요거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훈계를 하던 차인데, 자 뭐라고 하냐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내 아우 종학 작중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임입니다. 긍정. 종학이만 못히어. 공학이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척실하고 너치름 허랑치도 않고, 허랑하다는 거는 이제 언행이나 상황 따위가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 넘어는 대학교를 졸업하잖아.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나머지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한 경부가 돼야 갖고서 경찰서장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자, 윤직원 영감이 손자 종학이에 바라는 것이 뭔지 여기 나와있죠? 네, 그런 인계로 너도 정신 차리고 갖고서 어서 군수대 않겠냐.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개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다. 남 부끄러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씨 군수되고 경찰서장 되고 허면은 느글 좋고 느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하기 아등바등 잔소리하던 것은 다 너덜 위하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죽통만큼 지도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자, 표면적으로는 손자들의 장래를 위한 말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적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집안의 지위와 명성을 담보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만들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좋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날 주냐 여기까지. 자, 이게 여기 부분에서 특별히 자신의 소망을 손자들의 소망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윤직원의 본심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윤직원 영감의 본심이 폭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호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답합니다. 네, 그놈 종학이는 참말 쓰겄어. 그놈은 어려서부터 원원이 워낙 나를 자별하게 잘 따르고 재주도 있고 척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던가. 넌 꼭 믿어.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희피 쓰기는 허더라마는, 이거 어렵네요. 희피는 해프게입니다. 그것도 허기사 내게 다 되면은 안 쓰는 심이지. 그러니까 네. 종수는 돈을 막 허투루 막 도박하는 데 쓰고 이랬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렁하지만 말고서 제 줏대대로 실얼량이면, 자기 생각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나머지는 읽을 건데 여기부터부터 이제 필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띠가 있다고 핀지 하였길래 두말하고 보내드렸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종수가 아니죠? 종학에 대한 윤직원의 신뢰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침 이때 마당에서 험험 점잖은 바튼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바로 이제 윤주관 연간의 이제 아들이죠. 지금 이제 혼나고 있는 손자고요.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덱 행보를 해야 했던 겁니다. 맨날 잔소리하니까 안 오고 싶어 하는데 이제 윤주사가 방문한 이유가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윤주사는 토방에 내려서는 아들 정소더를 언제 왔냐고 심상한 아는 체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애서롭지 않게 역시 토방에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스러운 무언의 인사, 근심스럽게 말없이 드리는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설아씨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서는 부친 영감한테 절 한 자리 구부리고서는 절 한 번 한다는 표현인데 굉장히 여기서 서술자의 냉소적인 태도를 볼 수 있죠. 집안이 엉망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격려를 받은 후에 비로소 한 옆에 꿇어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자, 오자마자 잔소리죠. 자, 윤지관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 않은 결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담타고 꼬집어 얘기합니다. 자, 아들 윤주사를 대하는 윤지관 영감의 태도가 어떠한지 볼 수 있죠.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뭐 털어오냐, 돈 달라고 오지. 자, 바로 나오죠. 네. 아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돈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만 아들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오면 돈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해서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서. 동경서 전보 갔는디요. 자, 이 전보가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전보는 이제 미리 좀 얘기하면 종학의 피검, 그러니까 즉 검거된 경찰한테 검거된 것을 알리는 소재로 극적 반전을 유도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소재입니다. 네, 전보 중요한 소재예요. 자,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는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지검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전형적인 편집자적 논평이죠. 그래서 윤지건 영감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비꼬고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동경서 전보, 종학 이놈이 경찰서에 잡혔다고요? 전보에 담긴 내용입니다. 으엉?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꿍치는 바람에 하마 행여나 어쩌면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자, 윤지검 영감은 마치 묵직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양 정신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렸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이고 앉습니다. 거 웬 소리냐? 응응. 컨 웬 소리야? 응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윤지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전보를 꺼내서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보고는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본은 일문이니까 올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관계로 이렇게 읽어야죠.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니 무슨 소리다냐? 자, 여기에서 사상의 의미를 쓴 것이 무엇일까요?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이 되죠.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의 참여를 으엉. 자, 여기에 왜 이제 피검됐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자, 왜냐하면 사회주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뒤에 페이지 연결됐지만 여기서 읽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든 뻔해지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자, 어떤 태도로 보여줄 수 있죠? 윤직원 영감이 사회주의에 참여함에 논란, 윤직원 영감을 볼 수 있죠. 종학이. 네. 그래서 한자로 얘기하면 망연자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망연자실한 윤직원 영감을 볼 수 있죠. 왜 그런지 뒤편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망치로 몽둥이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처럼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로 꺼져 내려가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가 죽은 이유가 화락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학이 잡혀간 사실보다 뭐에 더 놀란 거냐면 사회주의에 참여함. 네, 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게 훨씬 더 놀라운 약간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2번이라는 것도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거, 그거에 엄청 놀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학이가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위험해지기 시작하냐면 이제 자신의 가문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학이 있는 사실 가문을 위해서 소중하게 여겼던 거지. 종학이라는 애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 그 드세단 불황단패가 백길천길로 침도하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아버지가 죽은 게 사회주의자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불황당패와 사회주의를 거의 동일급으로 생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큰 거부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에 엄청 큰 거부감? 왜 이렇게 잘렸지? 네, 거부감.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을 쌌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라 그의 자식 호의 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의 의미가 이제 비로소 여기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네. 소제목의 의미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거보다 윤직원 영감이 더 불행하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결말입니다. 자, 사회주의라는 윤직원 영감은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었듯 집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이제 윤직원의 헷갈리니까 파란색 합시다. 윤직원의 태도가 어떠냐면 굉장히 공격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 난 거죠. 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응, 그게 웬 말이냐? 참말이냐? 자, 이거를 딱 속담으로 얘기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 거죠.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 때 버튼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요. 응, 윤지검 영감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처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이 종학이 제일 착한 애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태세변환하죠. 그놈의 경찰서장 허라닌게루 생판 좌이주의하다가 냅다 경찰서에 잡혀 오사육시할 놈이 뭐냐면 오사는 형벌이나 재앙으로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고 비명에 죽는 걸 얘기하고요. 육시는 죽은 사람 시체 다시 목을 베는 형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명에 못 살고 죽은 데다가 거기다가 그 시체를 또 죽인다는 얘기죠. 엄청 심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할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요?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어떤 일에 많이 실겨서 불황당패에 들어. 사회주의를 불황당패랑 이제 동일시하는 거죠. 아무도 숨도 크게 못 쉬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지관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좋은 세상.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소설에서. 이게 소설 제목이 뭐랑 똑같은 뜻이에요? 태평성대랑 똑같은 뜻입니다. 태평성대. 윤지관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영각은 소가 길게 온 거죠. 고함을 지릅니다. 화족대가 있더냐, 불황당 같은 수렁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들 것이요, 목숨이 펄이 같은 어떤 말세. 자, 윤지관이 그동안 살아온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줄여볼게요. 자, 윤지관이 살아온 세상, 사회, 모습,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애매모호하다. 자, 이렇게 하면 딱 들어봤죠. 윤지관이 살아온 사회 모습이 이렇다는 거,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 이제 그래서 넌 다 지나가고 자 부어라. 거리마다 순사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동병을 희어서 우리 조선 놈 보희어 주니. 딱 봐도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성대. 이게 이제 윤지관이 생각하는 태평성대죠. 이것을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자, 윤지관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굉장히 비뚤어진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죠. 태평천하. 그런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나라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윤지관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윤지관이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어째서 지가 세상 멍천으로 불황당패에 참섭을 한단 말이에요. 이라고 하면서. 자, 세상을 놀다 불황당패라고 하면서
윤직원의 가치관, 두 번째가 나오죠.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 보입니다. 사회의주? 왜 이렇게 됐지? 주의에 대한 생각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좀 페이지가 7페이지나 돼서 좀 많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안 했는데 지금 하는 얘기를 당대 독자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모습이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각원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린이는 혹시 상성은 이제 본래 성격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 주기로 얼마나 분노했는지 빨간색으로 표시해 봅시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착착 깎아 주기로입니다. 그놈은 내가 편지하여서 백년진역 살리려고 할 걸, 백년진역 살려고 할 걸, 징역이죠. 징역. 징역이라는 징역이죠. 감옥에 갇히는 거. 오냐 그놈을 삼청석거리는 직분이어 주려고 히었더니 직분은 이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걸 얘기하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종학에게 재산을 나눠주려고 했었습니다. 오냐 그놈 삼청석거리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서해주에 하는 놈 잡아다 가두는 정찰서에다 주워버릴 걸 죽일 놈.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거죠.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손자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자식이 세상망천으로 사회주의 낭패에 참섭을 히어 죽일 놈 연애 부르짖을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길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표가 뒤에 쳐져 있는 가관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자, 이거는 이제 집안의 붕괴를 암시하는 거죠. 네, 스며들어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잃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날 군주처럼. 장수의 죽음. 네, 임직원 영감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자, 장수의 죽음으로 표현을 사용한 의도 여기 나와 있죠. 마지막 마무리해 봅시다. 제목 태평천의 의미를 다시 좀 얘기해 봅시다. 당시 이제 우리 민족은 대부분 일제 억압과 수탈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직원 영감은 일제가 자신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니 뭐라고 인식해요? 태평천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인 태평천하는 윤직원 영감의 잘못된 역사의식을 반어적으로 이제 풍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뭐 길었으니까 아까 전보의 기능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피검되었다는 거, 윤종학이 피검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윤직원 영감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면서 사건 전개의 극적 반전을 이제 유도를 하고 일제감정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기 어려운 종학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꽤 많은 이제 역할을 하고 있죠. 심정리해 봅시다. 자, 갈래는 장편소설, 사회소설, 풍자소설, 가족사 소설입니다. 성격은 당연히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반어적이죠.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감정기 서울이고요. 제재는 일제감정기의 타락한 삶입니다. 주제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적 비판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은 희화화, 그러니까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걸 표현해도 방식으로 인물에 대한 풍자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과 구어체 및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사용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문체를 사용해서 얻는 효과는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에 가까운 한 편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등장 인물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독자와 등장 인물의 중간에서 뭔가 독자의 이해를 돕는 도움으로 합시다. 돕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사용해서요.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흥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효라고 하는 판소리 작가인데요. 19세기 고종 때 판소리 작가입니다. 그래서 판소리 사설을 정리하고 판소리 이론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하신 분인데요. 그 중에 흥보가 좀 살펴볼게요. 이제 판소리계 소설이 아니라 판소리죠. 그래서 진양조. 네, 진양조 굉장히 느린 장단인데 보겠습니다. 서술자가 작중 인물에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보면 되겠습니다. 두 손 합장, 무릎 꿇고 비나이다, 형님 비나이다, 살려줘, 불쌍한 동생 살려줘. 자, 이게 불쌍한 이제 밥을 구걸하는 흥보의 심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진양 쪽 굉장히 느린 이제 장단을 쓰고 있는 거죠.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저물도록 그저 있고, 어저께 하루를 문드러미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 있사오니 인명은 제천이라. 인명은 제천이라 무슨 뜻이죠? 사람의 목숨 하늘에 달려있다는 거죠. 설마한들 죽살이 까마는 여러 끼니 굶싸우면 할 일이 없이 죽게 되니 형님 덕택에 살 거지이다. 벼가 되거든 한 섬은 이제 한 마리 10배인데 약 18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큰 이제 하여튼 많은 양이죠. 한 섬 주시고 돈이 되거나 단양만 주시고 그도저도 정주기 싫거든 이 명기나 쌀액이나 양단간을 주옵시면 굶게 된 자식 살리겠소. 과연 내가 원통하여 분하여서 못 살겠소. 선석군 형님을 두고서 굶어 죽기가 원통합니다. 자, 놀부를 찾아가서 이제 구걸하는 흥보를 볼 수 있죠. 안일이 창 중간에 하는 사설이죠. 과거를 깨끗대놓고 뗄 수가 없거든. 오, 이제 보니 내가 바로 그 흥보냐? 내 이놈 심심하던 차에 자랐다. 얘 마당새야. 대문가고 아래 행상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겁먹쳐온 박달 홍두깨 있느니라. 다듬이질 때 쓰는 이제 도구죠. 이리 가져오느라 이런 놈은 복나르게 뜻이 해야 하느니라. 좀 이제 와서 그냥 국어를 하는 이제 흥보가 얄밉긴 하지만 두드려 패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자, 잦은머리입니다. 자진머리인데요. 빠른 장단입니다. 그래서 흥보로 추천해서 화를 내는 놀부의 태도를 반영해서 급박한 느낌을 주죠. 흥보놈의 거둥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듯 들고 내 이놈 흥보놈아 잘살기는 내보기요 못살기던 네 팔자 굶고 먹고 내모른다. 뱃섬주자 헌들 마당에 뒤주 안에 다물다물 들었으니 너주자고 뒤주알며 전간주자 헌들 천록방 금계 안에 가득가득 환을 지어 떼돈이 들었으니 너주자고 궤돈 헐며 짝잉이 주자원들 구진방 우리 안에 떼 돼야지가 들었으니 너주자고 동굴기며 이제 돼지죠. 쌀에기 주자원들 황개백개 수백 마리가 턱턱하고 꼭교우니 너주자고 닭공기랴 몽둥이 들고 드러매고 내 이놈 강도놈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부분을 보면 이제 놀부의 비인간적이고 욕심 많은 성격을 드러내죠. 좁은 골 벼락치듯 강자 싸움에 기집치듯 담에 걸린 구렁이치듯 후다닥 철퍽
네, 놀부가 흥부에게 매질하는 모습이죠. 아이고 박 찾았네. 이놈 후다닥 아이고 다리 부졌어 형님이라고 하고 있죠. 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조금 해드릴까요? 핵심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갈래는 판소리 사설이고 해학적, 풍자적, 교훈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제재는 가난하고 착한 흥부와 욕심 많은 놀부 형제가 제재이죠. 주 소재. 주제는 형제 간의 우애와 징악. 그리고 징악. 그렇죠? 이면적 주제에는 빈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판소리는 다 주제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징은 첫 번째, 흥부 가족을 통해 조선 후기 농민들의 궁핍한 삶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대조 과장하는 수법을 통해 해학적 골개미를 풍부하게 표현합니다. 골개미 설명했죠? 미적 범주에서 그러니까 있는 것을 추구하는데 자아와 세계가 상반될 때 보여줄 수 있는 미적 범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